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삼무일종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종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유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종교 그러면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교는 한때 중국의 국교로도 지정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유교는 서한 무제 때 공중서가 국가의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거의 국교가 되다시피 했지만 정식으로 국가에서 국교로 지정했던 것은 불교가 유일합니다. 불교는 사실 동한 마렵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한 마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조, 유비, 손권이 다투었던 삼국시대입니다. 동한이 멸망하고 세 나라가 서고 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은 현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이 현학의 용어를 빌려오면서 그 당시 전쟁 속에서 도탄에 빠져있던 백성들과 그리고 지식계층한테 새로운 정신적인 영양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동진과 서진, 그 위진 남북조 거의 4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가장 흥성했던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쪽을 통일했었던 북위에서는 국교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교로까지 지정됐던 불교는 놀랍게도 북위 시대 때 가장 강력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북쪽을 통일했던 북주에 의해서도 또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나라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잘 아는 현장법사라든가 서안에 가보시면 백마사라든가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봐서는 당이 불교가 흥성했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당 무종 때 아주 철저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이 무너지고 나서 5대 식구 중에 중원 왕조인 그리고 마지막 중원 왕조였던 후주, 그 당시 후주에서 가장 유명했고 명군으로 손꼽혔던 세종조에 와서도 불교가 강력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속에서는 범난, 그러면 4번의 범난이 유명합니다. 북이 태무제 때의 범난, 그리고 북주 무제 때의 범난, 그리고 당 무종 때의 범난. 그래서 이것이 삼무입니다. 태무제, 무제, 무종. 다 무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삼무. 그리고 후주 세종 때 범난. 요 종이 들어가죠. 세종. 그래서 삼무일종이라는 말이 중국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중국 역사 속에서 삼무일종 그러면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그 역사 사건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식계층과 일반 백성에게 마음의 피난처 그리고 진정한 종교로서 역할을 했던 불교가 그렇게 황제들한테 강력한 탄압을 받았을까요? 사실 황제 중에는 국교로 불교를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승려가 되려고 했던 황제도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교는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한 종교였고요. 현대 중국에서도 불교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 자료로는 기독교 신자가 1억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불교 신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럴 정도로 불교가 종교로서 중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역사적으로 받아왔고 현재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불교가 이렇게 탄압을 받았을까요? 불교의 어떤 교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가 정치 세력화되면서 그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이 불교를 강력히 지원했던 왕조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데 있어서 이 사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 국가를 부흥시키고자 했던 명군들의 입장에서 또는 강력한 개혁 성향의 군주한테는 이 불교가 하나의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에 걸친 강력한 탄압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분서갱유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사실 분서갱유는 진시황 때 벌어진 일로 유교의 많은 서적을 불태우고 그리고 약 400여 명에 달하는 유학자들을 구덩이에 묻어서 죽인 사건이지만 이 4번에 걸친 범란은 엄청난 탄압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북이 태무제 때 보면 황제가 본인 스스로가 불교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북이가 중국 북쪽 지방을 통일하면서 이 북이는 선비족이 황제였는데요. 지금도 같습니다마는 한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원 지방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한족들이 그 당시 따르고 있던 불교를 어떻게든지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국교로 지정을 했었는데 불교를 국교로 지정한 지 20년 만에 불교가 국가를 다 잡아먹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전국 각지에 세워진 절의 수를 보면 황제가 명령을 해서 지어진 절만 50여 군데, 그리고 왕공 귀족이 세운 게 800여 군데, 민간과 지방정부가 세운 게 약 14,000군데, 완전히 불교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불교의 이러한 흥성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됐고 많은 젊은이들은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승려 도첩이 있으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고 요역에 참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들이 전부 이제 출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이 여러 번 거듭됩니다. 그래서 태무제는 본인이 불교를 국교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후에 불교를 강력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세 이하의 승려는 전부 다 환속을 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 사원들을 완전히 폐허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땅을 국가로 전부 귀속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꾀했는데요.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티베트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달라이라마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죠? 사실 티벳은 예전에 토번이란 중국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이 토번은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침범할 정도였었는데요. 문제는 토번에 불교의 일종인 라마교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똑똑한 젊은이들 그리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전부 승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구의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결국은 당나라한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저항했던 티베트는 결국 지금은 중국의 일개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죠. 이 불교가 흥성해지면 심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이 쇠퇴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 무종이 불교를 강력히 탄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종이 집권을 하고 국가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불교가 너무 흥성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크고 작은 절이 약 4천여 개가 있었고 지방에 있는 절을 합하면 몇만 개가 됐는데요. 그 당시 승려 수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승려 수는 30만이었고요. 실제 당 무종의 중앙 정권에는 약 15명의 승려가 고위직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불교가 정치에 관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교의 사원들이 가장 노른자의 경작지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노비를 15만 명이나 소유해서 본인들은 논밭도 갈지 않으면서 이 노비들을 통해서
논밭을 갈게 하고 거기서 나온 소출물은 하나도 국가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승려들은 요역을 안 한 건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독립된 국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종이 폐불령을 내리면서 사원을 다 없애버리고 승려들을 강제로 환속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5대 식국, 즉 당나라가 무너지고 혼란했던 5대 식국의 70년 중에 명군 중에 명군을 꼽으라 그러면 마지막 중원 왕조였던 후주의 세종인 시영을 꼽고 있습니다. 이 후주 세종 시영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이 시영은 상당히 뛰어난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황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승려들의 도첩을 관리하는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려 세계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황제가 되자마자 이 시영은 바로 사원의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고요. 사원의 수를 줄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2천여 개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3만 개 정도에 달하는 사원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승려가 되는데 엄청난 제한을 가했습니다. 첫째는 승려가 되려면 불경을 줄줄 잘잘 이렇게 외울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을 봐야 됐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이 허락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동의서가 없으면 승려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조건이 맞더라도 지방 관청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봐서 승려가 될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승려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려 수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큰 절에도 승려 수가 30명만 되도록 이런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역사 속에는 불교가 상당히 많은 탄압을 받았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는 후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왕조는 무너졌지만 불교는 살아남아서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에서도 여전히 불교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국의 절에 가보시면 공양을 드리고 실제 승려들이 물론 이 승려들은 이전의 승려는 조금 다른 성격의 승려들입니다만은 어쨌든 승려가 존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 권력과 종교 단체의 관계를 보면 이 종교 단체가 중국 역사 속에서 너무 강력하고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면 결국 정치 집단화되고 자체로 부패하면서 실제로 이 부패한 정도가 어떤 정도였냐면요. 국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 반란군들이 이 승려들과 혼합이 돼서 국가에 대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무기고가 됐고 그리고 그 안에 공양을 받았던 수많은 보물들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당 무종 때에 이르면 국가 전체 부의 70 내지 80%가 사원이 갖고 있었다. 즉 절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이 종교 집단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이 서로 충돌하게 됐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4번의 범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최근세에 있어서는 문화대혁명 때 절이 또 한 번 순환을 겪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원뿐만 아니라 유교와 관련됐던 또 봉건주의로 몰렸던 것들은 전부 이제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꼭 범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대사에 있어서도 이런 절이 순환을 당했던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자로 이 중국 역사를 지적할 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삼무일중인데 이것은 바로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이 서로 강력하게 맞붙었을 때 일어났던 불교의 탄압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중국 역사 속에서 사자로 삼무일종이라는 말이 있고 이것이 바로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싸움했던
그리고 불교가 강력히 탄압을 받았던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은 좀 전문적이고 또 종교적인 이야기여서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다음번에는 좀 더 풍속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